기성식품의 영혼을 담은 가치 경영은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긴 대답이 없네. 반갑습니다. 남북경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김경협입니다. 많이 오셨네요. TV 화면에서 많이 봤죠? 안 봤어요? 안 본 사람들은 아마 뉴스나 시사토론 이런 걸 안 보는 경우입니다. 뉴스나 시사토론을 자주 본 사람은 얼굴을 많이 봤을 텐데 화면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실물이 더 낫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서울신학대 학생들은 정치력이 뛰어납니다. 솔직한 사람들은 화면발이 훨씬 낫다 그러고요. 정치력이 뛰어난 사람은 실물이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방금 예라고 대답한 우리 학생들은 정치력이 아주 뛰어난 겁니다. 네. 저는 원미갑 바로 철길 북쪽 원미구 구 원미구 지역이죠. 거기가 지역구고요. 역곡 1, 2동, 소사동, 심곡 1, 2, 3동, 원미 1, 2동, 춘희 도당동 이쪽이 지역구입니다. 혹시 아마 이쪽에 사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재선이고 현재 국회에서는 기획재정위원회 있고 이름 때문에 남북경협특별위원회 간사도 하고 우리 당의 남북경협특위위원장도 하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중앙당의 수석사무부총장 겸 경기도당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넥타이나 이렇게 위아래 시커먼 양복을 안 입고 온 거는 국회의원이라고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선입관 있잖아요. 왜? 너무 권위적이다. 너무 근엄해 보인다. 이런 좀 선입감에서 조금 벗어나서 쉽게 얘기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꼰대 티를 좀 벗을 수 있을까? 나름대로 좀 고민을 한 건데 그래도 역시 그 티에서는 완전히 벗어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가 이거 참 우리는 부천 공동체다. 교과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참고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이 무슨 교수님들이 가끔가다 이렇게 갑자기 덜렁 내주는 레포트 주제처럼 우리는 부천 공동체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참 깝깝했어요. 사람은 뭐 사회적 동물이다. 이건 다 알 거고. 그래서 혼자 살 수는 없죠. 격리를 시키거나 유배를 보내는 거는 그래서 징벌입니다. 징벌. 사람은 같이 살아야 합니다. 요즘에 TV 인기 프로그램 중에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프로그램 있죠. 나는 자연이다. 혼자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수염 더부룩하게 기르고 혼자서 거기서 산에서 산나물 캐 먹어가면서 사는 사람 있는데, 그 상태로 아무도 안 만나고 밖에 읍내에 와서 필요로 하는 재화를 구입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나는 속세를 떠나서 우리 산속에서 혼자서 나 혼자 살아야 되겠다라고 살고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거기 집안에서 필요로 하는 전기, 필요로 하는
필요에 입는 옷, 먹는 식량도 산나물로 캐는 데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읍내에 나가서 필요로 하는 재화, 식량들을 사오지 않으면 혼자서는 살 수 없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사회적인 동물이고, 그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협동하는 협동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마 공동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공동체의 개념은 바로 그 협동하는 협동체를 얘기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협동하느냐? 이건 각각에 다 다르죠. 가장 작은 단위인 우리 가족, 그 가족도 가족사회인데요. 이 가족은 무엇을 위해서 서로 협동을 하는가? 거기에 보면은 집집마다 보면은 가문이 하나씩 달려있죠. 흔히 하는 가와 만사성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정직, 성실, 뭐 좋은 문구는 다 써진 가문이 하나씩 달려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저 가문을 위해서,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그 공동체가 추구하는 공동의 가치, 목표를 얘기합니다. 가족사회, 시족사회, 부족사회, 지역사회, 학교, 더 크게는 나라, 인류사회, 그 공동체가 추구하는 공동의 가치나 목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서울신학대는 뭡니까? 공동의 가치가? 서울신학대 추구하는 공동의 가치, 목표 뭔가요? 예, 여기 학생들은 잘 모르고 우리 교수님만 알고 계십니다. 진리, 성결, 공동에 추구하는 가치, 목표가 있는 거죠. 이 공동에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거기에 구성원들이 서로 협동하는 것을 이제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가 유지하는, 그리고 추구하는 목표가 있고 가치가 있고 각각의 역할이 있고 여기에 협동을 해 들어가지만은, 그러나 이 공동체를 끊임없이 저해하는 요인도 있습니다. 공동체를 심하게는 파괴하는 요인도 있습니다. 뭘까요? 공동체를 저해하는 요인 뭘까요? 혹시 오늘 이제 주제가 별로 재미가 없는 주제니까 이거 외에도 내가 좀 국회의원한테 오랜만에 만나는데 궁금한 게 있다, 그러면 질문지를 미리 주세요. 나중에 내가 질문지 보고 답변을 해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공동체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갈등이죠. 갈등. 그 구성원 간의 갈등입니다. 이 갈등은 작은 차이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갈등의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죠. 경제적인 요인,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권력을 얻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불공정, 불평등, 차별, 이런 것들이 이제 갈등의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저해하는 가장 큰 그 시작은 바로 그 갈등인데요. 이 갈등이 최악의 갈등, 최고조로 표현되는 게 뭘까요? 전쟁입니다. 전쟁. 이 갈등이 우리 국가 간에 내지는 국내에서도 이 갈등이 최고조로 표출되는 게 내전 또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이 발생하면은 공동체는 거의 파괴됩니다. 존립을 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 갈등을 어떻게 잘 치유하고 조정하고 가느냐가 이 공동체를 만들어내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인데요. 이 갈등의 요인들을 보면은 뭐 아까 얘기한 여러 가지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분출되는 형태를 보면은 이념 갈등, 진보 보수 간의 갈등도 있습니다. 지역 간의 갈등도 있고요. 세대 간의 갈등, 인종 갈등, 때로는 종교 간의 갈등도 있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종교 간의 갈등이 종교 전쟁으로 나타난 세계사의 사례가 있지요. 이런 갈등들이 다양한 형태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것을 치유하고 조정하려고 하는 노력이 지속되지 않으면은 공동체는 존립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갈등들이 아까 뭐 경제적인 요인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요인들을 얘기했는데, 빈부격차도 얘기하고 불평등, 뭐 불공정, 차별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이러한 갈등들의 요인을 갈등으로 증폭시켜내는 또 요인이 있습니다. 증폭시켜내는, 갈등을 증폭시켜내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악플, 가짜뉴스, 허위 조작 정보, 혐오적인 표현, 막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극단적인 언어, 갈등을 증폭시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젊은 가수가 악플 때문에 자살을 했다. 뉴스에 계속 나오죠. 악플. 이러한 요인들이 바로 그 갈등을 증폭시켜서 공동체를 저해하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우리 서울신학대 학생들 중에서는 악플 이런 거 다는 사람은 없겠죠? 없지요? 대답하는 사람은 분명히 안다는 사람이고, 대답 안 하는 사람들은 달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가령 이제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은, 그런데 이 갈등을 부추겨서 이익을 얻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이익을 얻는 사람, 갈등을 부추겨서. 가령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남북 관계를 볼까요? 남북 관계. 제가 남북 경협이라고 항상 얘기하니까, 제가 이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정책의 공약을 제가 만들 때의 그 책임자였었는데요. 그래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남북 경협을 어떻게 준비하고 추진해 갈 거냐, 이게 사실 제 이름 때문에, 경협이라는 이름 때문에 이 남북 경협을 어떻게 해서 성사시킬 건가, 이게 이제 주요 관심사였고, 그 이름 때문에 저한테 주어진 임무가 문재인 대통령 선거 때에 그 한반도 평화정책, 남북 경협에 대한 공약을 좀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이제 책임지고 준비를 했던 의원인데, 남북한은 같은 민족입니다.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문화를 5,000년을 같이 했고 70년을 분단돼서 살았습니다. 당연히 같이 살아야 될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서로 다 통일을 원합니다. 아니, 통일이 안 되더라도 교류하고 서로 협력하기를 원합니다. 남북한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잘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왜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여기에는 이 적당히 분단시켜 놓고 이 분단 상황을 이용해서 적당한 긴장 상태와 갈등을 유지시킴으로써 얻는 이득을 얻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득을 얻는 사람. 어떤 사람? 우선 첫 번째, 무기 장사. 무기 팔아야죠. 분단시켜 놓고 적당히 긴장과 갈등을 만들어서 무기 팔아먹는 무기 장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내부적으로는 갈등을 부추기면서 저쪽에 지금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 언제
위험할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대비를 잘해야 된다, 준비를 잘해야 된다 이러면서 우리 내부에 있는 다양한 의견이나 비판들을 누르는 요인, 이게 하나의 이제 과거에 소위 얘기하는 독재 권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게 존재합니다. 분단 상황을 적절하게 이용해서 정치적 이득이나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힘이 더 센 거죠. 그러니까 교류, 협력, 통일이 안 되는 겁니다. 그 힘이 더 센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공동체가 안 만들어지는 거죠. 이 갈등을 증폭시켜내는 힘의 관계가 더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저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우리 국제사회 외부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힘의 관계가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갈등을 해결해 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 파악해야 될 게, 이 갈등을 조장해서 얻으려고 하는 이익이 뭘까?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사람은 누구일까를 먼저 잘 판단을 하면은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갈등의 해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가령 우리 이제 종교가 추구하는 가치도 일정 정도 갈등을 해결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종교가 추구하는 가치, 목표. 저도 크리스찬입니다. 집사인데요. 제가 17년 전에 부천에 그 당시에는 이 집사가 되려면 시험을 봤어요. 이렇게 우리 교회는 그래가지고 집사고시라고 그랬는데, 집사고시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해서 집사가 된 집사인데, 종교가 추구하는 가치라 하면 사랑, 더 넓은 사랑, 박애, 은혜, 자비, 평화,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종교가 추구하는 가치들이 실제로 이러한 갈등을 해소시키는, 아니면은 이 갈등을 일정 정도 완화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여러 가지의 갈등을 조종하고 중재하는 기구가 필요한데요. 사실 그 대표적인 기구가 원래는 정치입니다. 정치. 이 얘기하면은 아이고 정치는 맨날 싸우던데 무슨 놈의 저희 갈등을 맨날 부추기던데, 정치를 갈등을 가장 부추기는 게 정치던데 무슨 정치가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를 하느냐. 당연히 그런 문제 제기는 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회든지 그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 그 사회가 필요로 하는 재화를 만들어내는 활동을 경제활동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 경제활동을 해나가다 보면은 각각의 이해 당사자, 이해 집단들 간의 충돌이 발생합니다. 갈등이 발생하죠. 노사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아까 얘기했던, 심지어는 어떤 갈등도 있냐면은 우리 부천의 예를 들어보면은 뉴타운을 하자와 말자의 갈등, 아주 작게 우리 동네에 들어가 보면은 가로등을 달자와 말자의 갈등,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제가 직접 정치를 하면서 이제 느낀 경험인데요. 어두운 골목길에 위험하다. 저녁에 우리 여성들이 다니기에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여기에다 가로등을 설치해 주세요. 그래서 합니다. 그 가로등을 설치를 해 줍니다. 바로 옆에 근처에 있는 집에서 항의 전화가 옵니다. 저 가로등이 창문 불빛으로 들어와가지고 잠을 못 자요. 저 가로등 떼주세요. 갈등입니다. 가로등 설치를 놓고
어두우니까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는 사람과 그 가로등 때문에 잠을 못 잔다고 하는 사람 간에 갈등이 생긴 거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정할 거냐. 사실 이게 이제 정치의 중요한 역할인데요. 우리 정치가 그런 좀 제 기능을 못하고 있죠. 오히려 이제 정치가 갈등을 조정하기커녕 오히려 부추긴다, 이런 이제 비난을 많이 받습니다.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서로 이해 집단들끼리, 제가 이 부천에서 노조위원장 출신입니다. 노동조합위원장. 예전에 젊었을 때 그 노사 간의 갈등이 많이 생길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지금 부천은 뭐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이지만 옛날에는 부천의 최대의 갈등이 노사 간의 갈등이었습니다. 부천에 굉장히 많은 기업체들이 밀접해 있고, 여기에 87년도, 88년도 막 이 당시에는 이 노사 간의 갈등이 가장 심각한 지역사회의 문제였어요. 그때 제가 노조위원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노조들이 모여있는 연합체인 노총 의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부천은 대기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주로 중소기업들인데, 노사 갈등이 심하게 발생하면은 기업이 문을 닫거나 아니면 외국으로 나가거나 지방으로 이전해버립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부천에 있는 기업들 다 떠나겠다. 문 닫거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래서 그때 이제 만든 게 부천 지역 노사정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한번 방안을 찾아보자 하는 노사정 협의회입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부천에서 지역 노사정위원회가 그래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업주 단체, 노동조합, 정부, 노동부, 부천시가 같이 모여서 한번 우리 이런 문제들을 같이 한번 논의를 해봅시다. 노사 분규가 이렇게 계속 생겨가지고 지역 경제도 안 돌아가고 기업들은 떠나고 일자리는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이걸 좀 해결해 봅시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게, 전국 최초로 부천에 만들어진 게 이런 노사정 협의회인데요. 그걸 통해서 일정 정도 지역사회 차원에서 중소기업에서 해결하지 못한 복지나 이런 부분들을 지역사회 차원에서 해결을 하고, 대신에 중소기업의 이 노동조합들은 일정 정도 그러한 고용 안정을 보장을 하고, 이러한 이제 대타협들이 이루어져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소문이 잘 났어요. 전국적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각 지방에 이런 노사정 협의회를 만들려고 하면은 제가 가서 사례 발표도 하고 교육도 하고, 중앙노사정위원회 나중에 만들어진 데 가서 교육도 하고, 이게 이제 소문이 이제 이렇게 쭉 이제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뭐 노사정위원회가 지금도 삐그덕 거리면서 가니 못 가니 이렇게 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노총의장을 그만두고 2005년에 노무현 정부 때인데요. 전국적으로 화물연대, 뭐 철도 대규모의 파업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노사정위원회가, 중앙노사정위원회가 마비 상태에 돼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이 노사정 관계를 좀 잘 풀 수 있는 사람이 없겠냐 그랬더니, 아마 여기저기서 부천에 가면은 김경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좀 한번 써보면은 지역에서 노사정위원회를 가장 잘 운영을 하는 걸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별로 그렇게 잘 운영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나마 우리 부천에 이렇게 하면서 그 노사정 협의회가 만들어지면서 노사 분규가 한 80%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성과로 보이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원래 시기적으로 줄어드는 시기였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노사정 협의회 때문에 80%가 줄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그런데 그 노사정위원회가 일정 정도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해낸 거죠. 그래서 일정 정도 분규를 줄이는데, 갈등을 줄이는데 기여를 하고, 이것 때문에 이제 뭐 대통령 표창도 받고 훈장도 받고 그랬는데, 그 노무현 대통령 때 이런 노사정 관계를 잘 풀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으로 발탁이 돼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갑자기 그 우리 지역, 부천 지역 노사정 이 갈등을 조종하고 중재했던 이 경험을 가지고 그 이제 들어갔더니, 그때 당시만 해도 굉장히 이 국책사업된 관련된 노사정 갈등뿐만 아니라 갈등들이 참 많았어요. 새만금 방조제를 둘러싼 그 갈등, 환경단체, 종교단체와 이걸 추진하는 정부와의 갈등이 있죠. 그 방조제가 거의 한 95%까지는 다 됐을 때고 나머지 조금 남았는데 갈등 때문에 더 이상 사업이 진척이 안 되고 있던 상황. 그 다음에 방사선 폐기장, 방폐장이라고 그러죠. 방사선 폐기장에 관련된 갈등, 그때 뭐 부안 사태라고 그래서 엄청난 막 소요 사태가 일어났던 시절이 있었죠. 그런 것. 고속철도를 놓는데 그 천성산에 벌어지는 생태 환경 문제와 고속철도를 어떻게 놓을 것인가에 대한 갈등, 이런 이제 국책사업들 관련된 이 갈등들이 굉장히 심하던 상황이었고, 이 심하던 상황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중재하는 역할을 맡게 됐죠. 운이 좋아서 들어가자마자 거의 한 8개월쯤 됐는데요. 10개월이 채 되지 않아서 이런 것들이 거의 다 하나씩 해결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폐장 설치하는 데는 19년 걸렸다고 그래요. 19년 전부터 준비를 했는데 이 갈등 때문에 설치를 못하고 있던 걸 설치하게 되고, 새만금 방조제도 아마 그것도 처음에 얘기가 나온 지 한 18년쯤 됐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무리 공사하기까지 18년이 걸렸습니다. 이런 이제 이 갈등을 조정하지 못해서 이렇게 긴 시간이 소요된 겁니다. 여기에 들어간 시간뿐만 아니라 뭐 예산은 어마어마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임무였고, 또 그런 것들을 해결을 하는데 일정 정도 이제 역할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능력이라기보다는 그것도 역시 갈등이 어느 정도 좀 뭔가 해소할 시기가 좀 되지 않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그렇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 사회에 이렇게 끊임없이 발생하는 갈등들을 어떻게 조정하고 중재해 나갈 것인가의 문제인데, 아직 우리 사회는 이러한 갈등을 조정하거나 중재하는 기구가 대단히 부족합니다. 우리가 지금 3만 불 국민소득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3만 불이 넘어섰는데, 국민소득이 3만 불 정도가 넘어서면은 소득만 놓고 보면은 사실 선진국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시스템이나 이런 게 대단히 취약하죠. 이 선진국들은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시스템이 대단히 중첩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법적인 조정기구도 있고, 임의조정기구도 있고, 중재기구도 있고, 이런 이 자발적인 시민 합의제, 사회적 합의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는 게 선진국이죠. 선진국 시스템입니다. 선진국은 그래서 국민 소득만 높다고, 경제력만 커진다고 달성하는 게 아니라 그 선진국에 맞는 사회 시스템이 갖춰져야만이 저는 선진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대표적인 시스템 중에 하나가 이런 아마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시스템들일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숙제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해 들어가는 데 있어서 우선 먼저 전제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첫 번째는 관심과 참여입니다. 관심과 참여. 저한테 가끔 어떻게 하다가 정치에 뛰어들게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궁금하죠? 왜 정치를 하게 됩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사회조정 비서관으로 있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치에 참여하라. 뛰어들어라. 정치가 싫다고 다 도피하면, 정치가 더럽다고 다 피하면 정치가 언제 달라지나?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입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도 해야 한다. 그래야 흔적을 남기고 조금씩 정치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다. 흔적을 남겨서 이렇게 얘기하죠. 정치가 싫다고 더럽다고 다 도피하면 정치는 영원히 바뀌지 않는다. 이게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인데요.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 내가 무슨 정치, 아유 그 지저분한 판에 내가 왜 거기에 뛰어들어야 돼, 이 생각을 했다가 생각을 다시 이제 나도 한번 뛰어들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정도로 이제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죠. 관심과 참여입니다. 정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우리 청년들의 문제, 학생들의 문제에 대해서 이런 정책들이 굉장히 부족하다, 이런 거 해줬으면 좋겠는데 왜 잘 안 해주나, 국회는, 정부는 왜 잘 안 해주나,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해주려면 어떻게 합니까? 힘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힘? 유권자로서의 힘. 노인 정책, 어르신들 정책 있잖아요.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왜? 거기는 거의 100% 투표합니다. 청년 정책은 잘 안 나옵니다. 그리고 선거 때 공약으로 해놓고 잘 안 지킵니다. 왜? 안 지켜도 표에 별로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정치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약에 우리 청년들이 투표율이 50%가 넘는다, 당연히 우리 청년들한테 찾아올 겁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학교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청년 취업을 위해서, 일자리를 위해서, 진로를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합니까? 정치인들이 막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오지 말라고 그래도 옵니다. 바로 이 관심과 참여, 이게 우선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어느 공동체든지 존중과 소통입니다. 차이를 존중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차이를 존중하는 것. 흔히 선진국이 선진국인 이유는 그 차이를 존중하는 문화, 톨레랑스라고 해요. 관용. 나랑 저 사람은 이러이러한 차이가 있구나. 그 차이를 인정하고 저 사람의 권리도 존중하고 하는 이 관용과 배려의 이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있어야 소통이 됩니다. 소통은 대화와 토론인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차이를 존중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대화와 토론이 되는 게 아니라 싸움이 됩니다. 싸움. 아마 그럴 겁니다. 여기도 우리 서울신학대학교 총학생회가 있다. 학생들의 이해관계가 가끔 부딪히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 어떻게 이거를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합의된 지점을 만들어낼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만들어내는데 대화와 토론이 아니라 만나면 싸움부터 시작한다. 극단적인 언어, 막말, 욕설, 이렇게 시작되면 대화와 토론이 될 수가 없죠. 합의점도 찾아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관심과 참여, 두 번째가 존중과 소통. 이건 곧 대화와 토론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발전시키면 바로 저는 사회적 합의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합의. 우리 그 사회, 그 공동체가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는 힘. 저는 이게 민주주의의 척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합의가 안 됐을 때는 다수결의 원리로 가는 거죠. 다수결의 원리.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가 과연 얼마만큼 발전을 했느냐, 여기에 척도는 바로 그렇습니다. 관심과 참여, 존중과 소통,
대화와 토론을 통한 사회적 합의의 수준, 그리고 이것이 안 됐을 때 이 다수결의 승복, 이게 이제 결국은 이 공동체의 갈등을 해소하면서 공동체를 유지시켜내는 힘이다. 이게 국가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역사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시간이 시간 다 되면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부천에 있는 그래도 대학교, 우리 서울신학대학교 지성의 요람입니다. 우리 부천에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죠. 부천에 위치해 있다는 것만으로. 때로는 그래서 우리 서울신학대학의 지성이 우리 부천의 공동체를 유지하고 만들어가는 데 이러한 저는 역할을 상당 정도로 해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사실 오늘 여기에 나섰습니다. 저희가 20명이 가게 되어 있고요. 임까지 가지고 여기는 이게 전국대학에서 독서센터를 따로 갖고 있는 대학은 대전대하고 저희가 이게 한 6년 전에 미국 후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인문주의 사학과도 돌아서 지역 인문학센터로 이제 바꿔주려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연구팀들이 HK라고 하는 인문학에서 했는데요. 지금 한 130억짜리 지금 연구를 도전을 준비 중있습니다. 그거 뒤면 저기 보니까 그 저쪽에 아주 좋은 장소에 거기에 의장님이랑 도의원님과 시장님 모시고 축하 파티를 한번 하죠. 아주 기존에서 결론이 언제 나오는 거예요? 내년이 납니다. 내년까지 계속 대장하셔야 되겠습니다. 내년까지. 의장님이 진짜 뭐 이제 또 국회의장을 하셔야 돼요. 그게 그 교육부 사업입니다. 예, 연구재단하고 교육부 사업입니다. 저희가 글로벌 인문의 홍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한 5년 동안 10억 정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축적된 걸로 다시 한번 도전하려고 하고요. 근데 지금 지역사회 연계해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 지역 인문학을 강조합니다. 네. 지역인데. 예. 예. 그 저희가 부천학을 개발해 왔고요. 명함이 네. 제가 네. 그래서 이제 그 직전에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한테도 이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지역 인문학을 구체적으로 부천학을 하자. 네, 시장님도 그 유네스코 문학창의 도시를 총회를 지난번에 추진을 해서 안 되셨고 다시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그 북 페스티벌도 계획하시는데 상동 도서관에서 네.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대학하고 같이 하면 좀 국제적인 북 페스티벌 같은 거 시민교육과 같이 가면 저희가 축적된 게 있으니까 저도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의장님 왔다 가시고 그 다음 주에 시장에 모셨어요. 그러셨구나.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이 차 좀 여기 좀 정대 여기 뭐 사진만 찍지 마시고 저기 원하시는 차 말씀하시죠. 컵을 줘야죠. 컵을. 제가 타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거 맛있게. 같은 건물에 같은 건물에 네. 단지봉 안치고 두 가지로. 그러니까 커피를 좀 바꿔서 네. 네. 그렇게 얘기해요. 네. 이 공동체라든지 네, 맞습니다. 그 지역사회 얘기하고 이제 협력하고 뭐 이런 네. 것들에 대한 네. 사고가 맞습니다. 이 어느 정도 기반이 좀 같이 가고 있는 때에 네, 이게 생긴 맞습니다.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씩 변하고 있죠. 저희 브랜드가 그 한 6년 동안 연구비가 된 브랜드 하나가요. 공동체 인문학인데요. 그게 단순히 커뮤니티가 아니라 공감, 동감, 체감을 따서 커뮤니티와 더불어서 공감하는, 동감하는, 체감하는 인문학에서 공동체 인문학에서 브랜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맞아요. 네. 우리들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조금씩 변하고 있었고 네. 네, 우리 서울신학교에서 좀
4개 대학 중에서 일찍이 인도적으로 하셔서 자리를 그 저기 부천 평산센터 이수연 소장 있을 때 그때 협업이 된 게 몇 가지 왔습니다. 아, 그치. 그 저기 그 관심이 제가 동감 있잖아요. 그 동감 이웃 동감 그 공감하고 동감책 그러니까 기업이 바라는 저기 좀 문제와 갖고 오세요. 두 권씩 동떨어지게 다섯 권만 갖고 이루어지고 오시면 돼요. 있다는 거잖아요. 두 권씩 얼른 갖다 주세요. 기업에서도 안전도시하고 여러 가지 세 권 15권. 자기들이 요구하는 인재 양성을 자기들이 학교를 설립해서 하겠다 그런 요구들도 있는 거더라고요. 근데 뭐 일찍이 또 우리 서울신학대 앞에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 또 기업에도 사회, 지역 사회에도 예. 크게 이바지할 수 지금은 있을 예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부장님 저번에 말씀했듯이 동방성당이 정은창 전 총님이 강조는 했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둬야 될 때가 동방성장인 것 같아요. 그 지역에 있는 인프라들을 활용을 못하는 네, 거잖아요. 네, 지금 네, 네. 현장 속에 들어가서 네. 지역과 소통도 하고 네. 함께 지역의 사업에도 네. 우리 대학생들이 좋은 생각들도 네, 담아내면 네, 네. 훨씬 더 좋을 건데 네, 네.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지역 일을 하면서 이제 유한대학 쪽에 저희 지역구예요. 제가 단박동이니까 단박동에 가면서 그 지역 사업할 때 인근에 대학들이 있으니 대학생들도 교수님들도 참여를 시켜서 네. 그런 아이디어들도 좀 담아서 하면 네. 좋은 사업들이 질 높은 사업들이 되지 음. 않겠나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곡천이 이제 우리 지역에 역곡천이 있어서 그 역곡천이 네. 힐자순으로 유일하게 네. 부천에서 저희가 3년 동안 가져왔던 성과인데요. 멋있게 이사님한테 이번에 나온 책. 좋은 우리 부천의 인프라로 이렇게 그러니까 첫 많은 번째는 사람들이 공감당 찾아올 수 있는 가족, 곳으로 만들 수 공감당 있거든요. 이웃, 이게 나올 게 그런 예, 체감당은 도시야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이렇게 꾸준히 네네 나갑니다. 사용시키는 예예. 그리고 이것은 표지는 조관재 선생님이 계속 시리즈 해주셨어요. 그래서 조금 네. 맞습니다. 있구나. 네. 거기 저 이쪽에 소세월 역사관이라고 네네, 있어요. 네. 거기 친구들이 소세마을 기획단이라고 해가지고 네네. 그 역사 발굴을 하면서 네. 이쪽에 그 초등학교에 이제 이 강사로 네. 일도 하고 뭐 네네. 그러는데 네. 이쪽에 그 많은 역사를 발굴해가지고 네. 그 의미 있게 하고 있는데 이번에 도시재생 거기 전국대회에서 대상을 네네. 네. 받아가지고 친구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경기도 대표로 나가가지고 그래서 그런 친구들하고도 좀 연계를 하면은 네네. 이게 맞습니다. 바로 연결이 네네. 그래서 의원님이 저기 구체 소사 쪽에서는요 역할이 크시고요. 시장님을 한번 뵈서 부천학을 하면 왜냐하면 부천학은 저희가 좀 늦었습니다만 용인학, 천안학 다 있거든요. 서울학, 전주학, 제주학이라고요. 근데 부천학을 하면 일단 부천이 이주민이 많은데 좀 지역의 결속들을 부천 공동체라고 하는 의미를 좀 하면 훨씬 더 좋을 때입니다. 네, 저 일본에 가서도 발표했고요. 네, 계속 그 부천학을 발표하거든요. 전에 한번 의장실 찾아뵈서 말씀을 그쵸. 드렸고 한 2년간을 지금 이 바쁜 중에도요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이제 시장님이 그 부분을 좀 받아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의장님 한 번만 시장님한테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네, 이번에 부천 평산학센터에서 기획해서 한번 올리겠습니다. 네. 우리 부천에 우리 서울신학대학교 뭐 우리 지역 대학교 네. 열심히 하셔서 네. 평생교육 학습이 네. 너무 맞습니다. 타 지자체에서 부러워할 정도로 잘 네, 돼 있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네. 그 의식 또 지식 네, 맞습니다. 인성 네. 네. 이런 쪽에 아주 큰 도움을 네. 받고 있어요. 또 어머니 그 독서회 같은 것도 많이 강조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럼 이쪽에 네. 앞으로 굉장히 예, 이쪽 한번 예. 이쪽에 우리 서울신학대에서 지향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역 사회에 충분히 이렇게 녹아내려 네네. 들어가죠.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 또 의장님 어떻게 보면 시장님보다도 저희 이번 계기의 창단식에 와주셨는데요. 시장님하고 의장님 같이 가면 어떻게 보면 훨씬 더 규모가 있고요. 그리고 시도뿐만이 아니라 저희도 학교도 지원하지만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축적이 연구재단에서 어쨌든 지역사회를 위해서 그동안 저희가 7, 8억 정도 가져왔고 앞으로도 가져올 계획이거든요. 그것들이 같이 갔으면 하는 겁니다. 좋은 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런 것들이. 네, 맞습니다. 네. 네, 시대의 흐름에 잘 네, 응? 네, 맞습니다. 맞춰서 나가시는 것 같아요. 교수님 제가 이동을 좀 네, 네, 네. 이제 야, 오셔야 돼요. 네, 그래, 얘기죠. 의사님. 내일 우리 연탄회가 있어갖고 네. 근요 왕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의 은나 찬송합니다. 우리 사절하겠습니다. 그 오륙하신 주 음성 날 끌어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자리에 앉아주시고 학교 소식을 오늘 귀한 강사를 모셨습니다. 젊은이들과 함께 더불어서 고민하고 젊은이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 김경혁 의원님께서 오늘 강사로 와주셨습니다. 소개는 여기 잠깐 보시면 되고요. 특히 원미국 부천에 원미국 갑 지역을 두신 국회의원이십니다. 다음요. 새로운 학교 만들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목처 광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사회봉사센터 기아대처 2020 청년 대봉사단을 모집합니다. 여러분 잘 참조해 주셨다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높고 푸른 하늘과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서울신학대학교라는 이름 아래 모인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를 세워주세요. 하나님, 우리는 매번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호하시고 우리를 강한 팔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라 굳건한 반석 위에 서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상처받고 아픔을 느끼는 자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주님 안에서 치유받고 회복받는 기적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세요. 주님, 우리는 세상 가운데 빛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욕심과 제약이 가득한 어두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해 밝은 빛을 비추어 많은 사람들을 선함으로 이끌어가는 서울신학대학교 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의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오늘의 예배를 통해 우리를 깨워 복음 가운데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해주세요.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Blessed
기술 혁신을 통한 완벽한 품질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성신공업 주식회사. 어디에 있어도 성신공업의 기술력은 빛이 납니다. 고객사의 성공을 위해 새로운 미래를 창출하는 기업. 성신공업 주식회사. 연기나고 냄새나고 기름튀고 타기까지. 아직도 이런 불판을 사용하세요? 스팀 직화구이 불판 썬그릴이면 이러한 불편을 모두 해소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탄 고기를 드신다고요? 생선을 구울 때 기름을 바르신다고요? 자체 기술력으로 제작한 스팀 직화구이 불판의 혁명 썬그릴은 타지 않고 연기 발생 없고 모든 요리가 가능한 만능 불판입니다. 본체에 물만 부으면 아무리 오랜 시간을 구워도 불판은 그대로. 타지 않고 연기 없고 기름튀고 냄새 걱정 없는 스팀 직화구이 만능 불판 썬그릴로 육질이 살아있는 부드러운 고기 맛을 즐기세요. 문의 및 구입처 032-516-2168. 그리고 생과일 주스는 물론 차별화된 눈꽃 빙수와 아이스크림을 자신있게 선보입니다. 고급 커피점의 베스코, 고급 브런치의 베스코, 최고의 고객 만족도 베스코. 실속 있는 가격으로 고객 감동을 실현하겠습니다. 상담 문의 010-5216-7284. 단순한 시공회사로서의 사업 기반 확대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자연 친화적 첨단 공법으로 주거 공간을 만들어가는 종합 건설 회사 웅진건설. 웅진건설은 고객의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웅진건설은 고객 감동을 실현합니다. 고객의 가치를 높이는 기업 웅진건설. 저희 다단미용실은요 최소의 시간으로 최대 연출을 빨리빨리 해드리니까요 저희 다단미용